자, 지금부터 제26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갑신정변단이라고 많이 힘들었죠? 내용도 길고.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동학농민운동 쪽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도 지난번과 못지않게 더 긴 수업이 될 것을 꼭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제3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07쪽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08쪽에서 109쪽까지는 동아시아 사회. 그렇습니다. 이제 1890년대에 넘어오게 되면서 동아시아 사회 질서는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는 동학농민운동, 그리고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108쪽과 109쪽에서는 청일전쟁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서 110쪽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죠. 1880년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정부의 개화정책, 거기에 대한 반대로 나오게 되는 위정척사운동, 그리고 개화파와 개화 반대파 간의 충돌이라고 하는 이모군란, 개화파 간의 분열이었던 갑신정변이었죠. 이제는 1890년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90년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90년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터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온 사건은 바로 뭐냐면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배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안으로는 갑오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바깥으로는 무슨 전쟁? 그렇죠. 청일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오개혁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오을미개혁 1894년과 95년에 걸쳐 3차에 걸친 개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갑오 1차 개혁이 나오게 되고, 이 1차 개혁에 뭐가 나오냐면 군국기무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1차 개혁이 나오게 되고, 이 1차 개혁의 내용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냐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강요가 있긴 하였지만 주로 조선의 개화파 관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자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게 되는 일본은 이제는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2차 개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2차 개혁으로 간다. 언제?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개혁이 이제 추진돼 나오게 되는데, 이 2차 개혁이 곧 중단이 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중단이 되게 되냐 하면은 바로 삼국 간섭이 나오게 되죠. 요거 밑에가 좀 연결해 볼게요.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이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떤 조약이 체결되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우위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일본은 이제 요동반도라든지 타이완 쪽으로 진출하게 되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세를 이기게 되니까 이제 청나라는 밀려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반발을 하고 나오냐면 동아시아에서 누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자기 편에서 누굴 끌어들이게 됩니까? 지난번 얘기했죠. 러시아 누구랑 같은 편이었어요? 그렇죠. 독일과 그 다음에 프랑스를 끌어들이게 되는 이른바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이제 일본의 대륙 진출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중단되어지게 된다. 2차 개혁은 중단되는 거죠. 줄을 잘 맞춰야 됩니다. 삼국 간섭을 계기로 해서 중단되게 된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하죠. 왜? 자기들이 청일전쟁에까지 승리를 하고 공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가 반발해 나오게 된다. 근데 그 러시아를 뒤에서 밀어준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명성황후, 민비가 되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을 둘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을미사변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일본이 다시 한번 우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몇 차 개혁으로 가냐면 3차 개혁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것,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자, 그러나 이 을미사변이 있고 난 다음에 고종께서 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어디로 건너가시게 됩니까? 러시아 봉사관으로 가는 하관 파천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개혁은 이제 또 중단이 되어지게 되고, 하관 파천을 갖다가 돌아오셔서 결국 뭘 만들게 된다?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독립협회가 활동을 하고, 자, 이렇게 복잡한 양상으로 지금부터 나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굳이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동학농민운동을 정리하면서 갑오개혁과 그 다음에 이어져 나가게 된 1차, 2차, 3차 개혁의 시간 타임, 왜 중단되느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고 가면은 1890년대를 정리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아관파천, 우리나라 왕이 어디로 갔다? 러시아 봉사관으로 갔다. 그래서 친러 내각이 등장한다. 그래서 삼국 간섭과 아관파천 때는 러시아를 따른 친러 내각이 등장하면서 일본에 의한 개혁은 전부 다 중단이 되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꼭 보면서 1890년대를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10쪽을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단원이 나옵니다. 자, 지방간의 횡포와 외세의 침탈 나오게 되죠. 자, 제목 선생님 다 안 썼습니다. 왜? 그 다음 얘기는 뻔할 거 아닙니까? 지방간의 횡포와 외세의 침탈로 어떤 문제 나온다? 농민들이 어떻게 하게 되죠? 몰락하게 된다. 자, 지방간의 횡포가 나왔다. 그리고 외세의 침탈이 따랐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곤궁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이 제목을 뭐라고 붙여볼까요? 그렇죠. 국내외의 이중수탈이라고 하는 구조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지방간의 횡포, 지방간의 수탈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 하게 되면요, 뭐 때문에 일어나게 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간들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수령, 지방에 있는 수령이라든지, 그리고 수령 밑에 일하는 아전 누굽니까? 그렇죠, 향리들이죠.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수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수탈이 이루어지게 되냐, 뭐 때문에 수탈이 이루어지게 되냐? 그렇죠, 우리가 외국에 보내야 될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자, 지불해야 될 배상금 문제를 우리가 거둬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게 되고, 또 뭐가 나오게 되면 근대 문물의 수용을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대화의 비용, 자,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 수령과 아전들의 수탈이 극심히 일어나게 되는 이런 사실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세의 침탈 들어오게 됩니다. 누굽니까? 일본이죠. 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해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할 때 얘기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미면 교환 체제. 자, 미면 교환 체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미는 뭐죠? 쌀미.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조일수호 조규, 그래서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게 된다. 조일무역규칙이네요.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해 나가게 된다. 자, 그래서 양곡의 유출. 자, 그러면 양곡이 유출되면 어떤 문제가 나온다? 그렇죠. 쌀값이 어떻게 되죠? 폭등하게 된다. 자, 쌀값이 폭등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시민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이제 갖추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 대신 쌀은 유출이 돼 가게 되는데 영국산 면제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면제품. 자, 영국산 면제품이 수입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면제품이 수입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값싸고 질 좋은 면이 대량으로 생산돼 나오게 되죠. 면직물이. 그러나 우리는 일일이 수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값싸고 질이 좋습니까? 가성비가 어떤 게 뛰어나집니까? 그렇죠. 영국에 훨씬 가성비가 뛰어나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농촌 경제. 그나마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면직물이 몰락하기 때문에 농촌 경제가 이제 파탄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미면 교환 체제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사회의식, 이런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사회의식은 점점 이제 어떻게 되죠? 성장을 해 나오게 되고, 그 성장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뭐가 되게 된다? 동학.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적 분위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간의 횡포와 외세의 침탈, 여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문장 바로 뭐죠? 국내외의 이중수탈 로 인해서 농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어려워지게 되고, 그 농민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회의식이 성장하면서 무언가 사회 변화를 꿈꾸게 되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국내외의 이중수탈이라는 구조 속에서 농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또한 농민들의 사회의식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런 농민들의 사회의식을 대변해 줄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 유교? 불교? 천주교? 아니죠. 바로 뭡니까? 우리의 민족 종교였던 동학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은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언제 만들어지게 되냐면 1860년에 경주 출신의 몰락한 양반이었던 누굽니까? 최재우에 의해서 창시가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경주의 몰락한 양반이었던 최재우에 의해서 창시가 되게 됩니다. 아, 폭발적이죠. 왜? 동학의 교리 중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자, 뭐가 있습니까? 인대천 사상. 인대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 모든 종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 하늘과 똑같은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시천주 사상이 있다. 자, 시천주 사상이 있다. 시천주가 뭡니까? 천주. 하늘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하늘은. 자, 그걸 가지고 있는 누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른도 가지고 있고, 남자도 가지고 있고, 여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많이 소외되었던 여자들이나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천주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천주님이 있다. 그 천주님을 때리고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게 시천주 사상입니다. 바로 이 사상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바로 인간이 중심이라는 인본주의, 그리고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다. 야, 폭발적이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되니까 양반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죠. 양반은 뭘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계급사회. 자신들이 중심되는 사회가 되는데 인간은 평등하다. 아, 이거 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재우는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뭐에 몰리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혹세무민의 제목으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혹세무민의 제목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에 2대 교주였던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최시영이라고 하는 분. 이 최시영이라고 하는 분이 2대 교주가 되시게 되는데, 이 최시영이라고 하는 분이 용담유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동경대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학을 조직화시켜 나오게 되는 분이 최시영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충청도와 전라도 쪽으로 이제 교세가 확장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재우, 1대 교주였던 최재우 때 경상도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 최시영 때 충청도와 전라도까지 확대가 되면서 조치가 되게 된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언제 1864년에는 혹세무민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시킨다는 제목으로 최재우는 처형을 당하고 동학은 금지령이 내려지게 되는 이런 시점이 되게 됩니다. 자, 현재 최신호 통해서 계속 교세는 확장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현재 금지령이 내려져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 어땠어요? 1890년대에 와서 동학이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국내외 이중수탈 때문에 동학이 필요하다. 동학은 필요하다. 금지령은 내려져 있다. 교세는 서서히 물밑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농민들은 자신들의 어떤 의견,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동학을 이제 어떻게 된다? 합법화. 그리고 동학을 갖다가 이제는 포교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교조신혼운동입니다. 그래서 교조신혼 때 교조 누가 되게 되죠? 그렇죠. 동학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최재우죠. 최재우입니다. 신원, 원한을 펼쳐라. 원한을 풀어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명예를 회복해달라. 명예를 회복해달라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교조신혼운동입니다. 근데 명예를 회복해달라. 그럼 아까 어떻습니까? 최재우가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렇죠.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시켜서 처형을 당했어. 그래서 처형을 당했어.
그러면 동학은 왜 금지령이 내렸습니까? 그렇죠. 혹세무민의 종교이기 때문에 금지령이 내려졌다. 그러니 적어도 이 동학은 혹세무민의 종교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즉 최재호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게 된다? 동학은 혹세무민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동학 포교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이런 것이 교조신호론입니다. 의미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제 공주 집회. 공주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제 공주하면 놀러 가보시게 되면은 공산성 그 건너편에 가보게 되면 황새바위 그 순교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처형당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죠. 공주 집회가 있었다. 그리고 전라도 삼내 집회. 전라도 삼내에서, 이건 전주 바로 옆이죠. 삼내에서 집회가 열렸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 서울의 한양에 왕 앞에 가서 엎드려서 올리게 되는 한양의 복합상소. 한양의 복합상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급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보훈 집회로 이제 확대가 되어지게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이 교조신운동의 성격을 보게 되면 이 공주 집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한양의 복합상소, 궁궐 앞에 가서 대표자들이 엎드려서 폐하 아래 옳기는 황송하오나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오죠. 이때까지는 말 그대로 종교적 차원입니다. 종교적 차원의 문제였다. 뭡니까? 교조의 신원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 집회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때는 뭐가 나오냐? 탐관오리를 숙청하자. 탐관오리를 숙청하자. 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게 되면 척, 외, 양창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척, 배척한다. 누구를 배척하냐? 외와 양남, 서양을 배척한다는 얘기죠. 반외세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척, 외, 양, 그래서 외와 서양을 배척하기 위해서 창의,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반외색 성격이 된다. 그러니까 이 보훈 집회로 딱 보게 되면 벌써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에서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종교적 차원의 문제였는데 보훈 집회로 오게 되면서부터 탐관오리를 죽이고 그리고 서양 세력과 일본을 몰아내자. 어떤 성격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성격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어떤 성격이다?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 이런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 차원에서 이 차원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왜? 이때가 1892년, 93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시대적 분위기가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이럴 때 공부할 때 보면은 상당히 좀 복잡하다. 사건이 엉킨다, 어렵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동학농민운동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시기를 4개로 나눠서 정리를 하면은 조금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111쪽에 나오게 되는 고부농민봉기 동학농민운동의 깃발을 올리다 나오죠. 거기에 제1기에 해당합니다. 거기가 제1기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고부농민봉기.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째 주제 양반 지배 질서를 무너뜨린 동학농민운동 몇 차 봉기? 1차 봉기. 요게 제2기에 해당하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112쪽으로 가시게 되면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실시하다. 요게 제3기. 보통 우리가 이제 전주하약이 체계된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2쪽 아래에 보게 되면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가 나옵니다. 그게 제4기.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 것 같지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1기, 2기, 3기, 4기 그리고 마지막 역사적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1기 고부농민봉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고부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은 전라북도 정읍시에 있죠. 정읍시 태인 뭐 그쪽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고부농민이 봉기 왜 일어나게 되면 그 당시 고부 군수가 누구였냐면 조병갑이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자, 조병갑의 학정이 나오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학정이 있죠. 대표적인 거 2가지만 얘기할까요? 하나는 자기 아버지 뭐 공덕비 세운다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받는다.
지아버지를 위해서 뭐 좋아 그렇다 칩시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거기에 만석고라는 저수지를 만들죠. 기존의 저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만석고란 저수지를 만들면서 농민들에게 죽도록 고생시켜서 노동력 증발해서 만들고 거기서 사용되었던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용되었던 물세를 또 농민들에게 부과시키고 이런 죽도록 시켜 물에 대한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 자,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병감의 합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 문제가 나오죠. 이때 누가 봉기를 하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녹두장군 전봉준이 봉기를 하게 되죠. 들고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전봉준이 처음부터 들고려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전봉준 아버지도 한성대 했죠. 그래서 전봉준 아버지가 보다 안 되니까 고부 군수였던 조병감한테 찾아갑니다. 왜?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거든. 전봉준 아버지 거기 서당의 팀장님입니다. 지식인이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조병감한테 조목조목 따지고 들자 조병감이 전봉준 아버지를 벌을 주고 감옥에 넣고 매를 때리고 그래서 전봉준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전봉준이 이제 농민들을 이끌고 봉기를 해서 고부 관할을 점령하게 된다. 고부 관할을 점령한다. 그때 우리 쫄보 조병감 어디 갑니까? 쫄보 조병감이는 냅다 들이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곡간을 열어서 농민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스스로 해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농민 봉기가 일어났어. 얘가 문제가 되냐, 얘가 문제가 되냐, 농민이 문제가 되냐. 시시비비를 따져야죠. 그래서 그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해서 보내준 관리가 있습니다. 그 관리가 바로 누구냐? 안핵사라고 불려지는 관리죠. 근데 이 안핵사로 파견된 이 용태라고 하는 인마도 나쁜 놈이죠. 대단히 나쁜 놈이죠. 안핵사로 파견되었던 이용태라고 하는 놈이 와서 모든 죄목을 누구한테? 그렇죠. 동학군과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전가를 시켜버리는 죄를 전가시켜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농민들이 이럴 수 없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냐? 그래서 안핵사 이용태의 처사, 안핵사였던 이용태의 처사의 불만을 가지고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바로 1차 봉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차 봉기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면 백산에서 죄송합니다. 자, 백산에서 이제 봉기를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강령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백산에서 경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르렀으면 그 뜻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산에서 일어나서 경문을 이제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 이른바 제폭구미과 그 다음에 또 보국 안민을 내세우면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제폭구미 무슨 말입니까? 폭력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겠다. 국내 문제죠. 그렇죠? 폭력을 제거한다. 누구의 폭력입니까? 그렇죠. 반봉건적 폭력, 관리들의 폭력, 지배자들의 폭력, 양반들의 폭력입니다. 이래서 백성을 구해내겠다. 자, 그리고 보국, 보자, 지킬 보자가 아니죠. 자, 보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킬 보자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한자 쓰게 되는데, 지키다. 뭘 지킵니까?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겠다. 자, 벌써 안팎으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경문을 내세우면서 이제 봉기를 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진출하냐? 황토현 전투, 그리고 황룡촌 전투. 자, 이쪽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키워드 황 나왔다. 무조건 1차 봉기입니다. 황 나오게 되면 1차 봉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들은 어디로 진출해 가게 되냐면 호남 제1의 도시, 호남 제1의 관문으로 진출해 갑니다. 한양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어디를 점령하게 된다? 전주를, 성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진출을 해 나오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냈던 관군 홍계남이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동학군들에 의해서
전주가 이제 함락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1차 봉기의 성격을 보게 되니까 이런 문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1차 봉기의 성격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나라 내에 있는 봉건적 요소를 제거하겠다. 어떤 요소? 반봉건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 3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강소를 설치하고 개혁을 한다. 자, 이런 얘기 나오게 되죠. 아까 우리가 어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죠. 전주를 이제 점령해 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주가 점령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동학군이 전라도 일대를 석권하면서 어디로? 전주로 진출해 오게 되죠. 이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과거 어땠습니까? 이모곤란 때. 갑신정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그 구태를 또 한 번 반복을 하게 되죠. 청에 파병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에다가 파병을 요청하게 되는, 우리 정부는 청에 파병 요청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에 파병 요청을 이제 해 나오게 되니까 청나라 군대 얼씨구하고 오죠. 그래서 아산 쪽으로 청나라 군대가 진출을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일본군도 함께 진출을 해 나오게 된다. 알죠? 뭐 때문에? 무슨 조약에 근거해서?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우리 갑신정변 때 나왔던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일본군도 이제 함께 진출을 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부와 동학군 간에 뭐가 체결되게 됩니까? 그렇죠. 전주 정부와 동학군 사이에 전주 화약이 이제 체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화약이 체결이 되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해졌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동학군들이 전라도 일대를 석권하고 전주 쪽으로 진출을 해오고 이제 전주가 거의 점령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청에 파병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도 함께 진출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인천 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서해안 쪽으로 우리나라를 놓고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하고 동학군은 그 사이에 어떻게 하게 된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화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우리 동학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동학군들 분명히 허약한 정부의 군사력을 알고 전주까지 점령에 들어왔는데 왜 이 사람들은 정부하고 손을 잡았을까?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과거의 것을 봤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다? 외세의 도움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청이죠.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는데 우리가 계속 움직이면 정부는 또 외세한테 손을 내밀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동학군이 정부하고 손을 잡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세의 무력 개입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하에서 결국은 이제 전부와 전주화약을 이제 체결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학군들이 전라도 일대에 뭘 설치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집강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뭘 설치하게 되면 폐정개혁안을 실천에 옮겨가게 되는 폐정개혁안을 이제 실천에 옮겨가게 되는 이런 시기가 되게 된다. 자, 우리는 종을 쳐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안을 실천에 옮겨나간다. 폐정 무슨 말입니까? 낡은 정치를 개혁하겠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순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정부하고 동학군이 전주 화약을 이제 체결하고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뭐가 설치가 되냐면 정부와 동학군의 교정청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됩니다. 이때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되게 된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정부와 동학군 사이에 협의에 따라서 교정청이라는 게 설치가 되는데 이걸 뭐 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개혁하겠다 라는 취지하에서 교정청이 설치가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동학군들은 또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 하는 거냐? 해방구역이죠. 해방구.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정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동학군들이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해방구를 집강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폐정개혁안을 실천에 옮겨가게 되는 이런 시기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12쪽에 보게 되면 폐정개혁안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잠시 후 PPT를 통해서
요 내용 12가지 내용의 주요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폐정개혁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폐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앞서 수업 시간에도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낡은 정치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낡은 정치를 개혁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먼저 제1조 동학교도는 정부와 원안을 싣고 모든 정사에 협력한다. 자, 정부하고 협력하겠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묶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과 놀이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중히 징벌한다. 그러니까 관리들 중에서 백성을 괴롭힌 탐과 놀이에 대해서 징벌하겠다. 그 다음에 횡포한 부호. 횡포한 부호. 부호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벌을 주겠다. 그 다음에 불량한 유림. 유림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유생. 양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자와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부패한 봉건적 지배 세력의 타도를 주장하게 되는 부패한 봉건 지배 세력의 타도를 주장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탐관오리, 그 다음에 횡포한 부호, 그리고 불량한 유림과 양반 이 사람들의 잘못을 징계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5조 내용을 보게 되면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소각, 불태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들이 쓰는 평량갓을 없애겠다. 자, 이건 바로 뭡니까? 신분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6번 묶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의 개가를 허용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 에 대해서 재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법률을 보게 되면 여성들의 재가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허용하겠다. 청상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게 된다. 봉건적 악습을 폐지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죠. 8번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무명 잡세는 일체에 거두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무명, 이름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걸 하지 않겠다. 그거는 뭘 의미하냐? 농민 생활의 안정을 추구해 나가겠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관리 채용인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하겠다. 관리를 채용함에 있어서 지벌 뭡니까? 어떤 뭐 지역적 연고라든지 어떤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공정한 관리 선발 및 인사 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죠. 10번째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외는 누굽니까? 일본이죠. 일본과 통하는 자는 아주 엄하게 벌을 주겠다. 엄징하겠다. 이건 바로 뭘 얘기합니까? 일본 세력의 침투를 배척하는 어떤 성격? 반외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보게 되면 공채이든 사채이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한다. 공채, 사채, 채가 뭡니까? 그렇죠. 빚이죠. 빚. 그래서 공적인 빚이나 사적인 빚은 전부 다 뭐 하겠다? 무효로 하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빚을 지게 되는 이유가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빌렸는데 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농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효화시킴으로써 농민 생활의 안정을 추구해 나가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하겠다. 뭡니까? 토지를 평균적으로 나눠서 경작하겠다는 얘기죠. 토지제도의 개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누구의 입장이 반영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농민들의 입장과 생활이 반영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배웠던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의 경우에는 위로부터 개혁이고 그 위로부터 개혁에서는 조세제도 개혁은 있었지만 토지제도 개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토지제도 개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봤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신분제 폐지라든지 그 다음에 봉건적 악습의 폐지라든지 이 두 개, 신분제 폐지,
봉건적 악습의 폐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보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보개혁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면은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 4기로 가겠습니다. 항일 구구운동 제2차 분기가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와 동학군 간에 서로 협상이 이제 맺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조선은 청일 양국군의 철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조선에서는 청일 양국군의 철수를 이제 요구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정부하고 동학군 간에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청나라 괜히 오라고 그랬지. 미안합니다. 다음에 밥 살게요. 일본 너는 왜 왔는데? 가급적이면 좀 꺼져주기를 바래. 그래서 두 나라의 양국군의 철수를 요구하게 되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일본군이 어떻게 하게 되냐. 이때 일본군이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어디를 점령하게 된다? 경복궁을 점령하고 자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이제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대원군을 앞장 세워서 허수아비였던 대원군을 이제 앞장 세우면서 뭘 하게 되냐면 이른바 1차 개혁 가보 1차 개혁이 이제 그 시작이 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해서 일본군은 곧바로 또 뭘 하게 되냐.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청일전쟁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청일전쟁을 이제 또 유발시켜서 이제 청나라와의 전쟁을 또 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일본이 계속 우리나라에 대해서 1차 개혁을 하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 내정 개혁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연결을 시키자면 결국 대원군을 앞장 세우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1차 개혁이 시작되고 그래서 내정 개혁을 요구하고 그래서 뭘 만들게 되냐면 이른바 군국 기무처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1차 개혁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해 나가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가보개혁은 다음 시간 27차 시에 선생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학군들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동학군들이 2차 봉기를 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산에서 집결하여 서울로 진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죠? 공주에 있는 우금치 전투 공주에 있는 우금시 전투에서 결국 일본과 관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패배가 아닙니다. 거의 학살을 당했다고 보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군이 일어나게 된다. 어떻습니까? 2차 봉기는 항일 구국운동이죠. 일본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동학군들이 다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성격이나 반외세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1차 분기, 1차 분기 때는 반봉건적 성격, 제4기, 2차 분기 때는 어떤 성격? 그렇습니다. 반외세적 성격을 띠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마지막입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봤죠?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두 가지 성격. 이건 모르면 안 되죠. 이건 그죠? 자, 좀 전에 우리 얘기했습니다. 어떤 요소? 안으로는 반봉건적 성격, 그리고 바깥으로는 반외세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봉건적 성격,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가 봤죠? PPT 통해서 봤습니다. 이 반봉건적 성격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신분제를 철폐하자. 자, 신분제를 폐지하자. 자,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조세제도 개혁, 그 다음에 토지제도 개혁,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조세제도 개혁이라든지, 조세제도의 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보게 되는 봉건적 악습, 봉건적인 악습을 폐지하자, 봉건적인 악습,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봉건적 악습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조언을 금지한다든지 청산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든지 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폐지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가보개혁 그렇습니다.
가보개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팁 나옵니다. 신분제 폐지, 봉건적 악습, 이런 것들은 가보개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꼭 정리하고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외세적 성격은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 자,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뭐죠? 반침략적 성격, 반침략, 특히 일본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 아까 봤던 폐지형 개혁안에도 뭐라 합니까?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하겠다. 그런 얘기 나오죠? 이런 반침략적 성격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외세의 내정 간섭이라든지 외세의 내정 간섭과 같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게 되는 반침략적이고, 외세의 내정 간섭을 이제 배제하게 되게 되는 듯 그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알고 있죠? 바로 뭡니까? 항일의병 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그렇죠.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난 다음에 해산되었던 동학군들 중에서 일부 이제 나중에 항일의병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항일의병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항일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그 가능성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게 됩니다. 반봉건적 성격은 어디에? 가보개혁. 반외세적 성격은 항일의병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한계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다른 계층과의 연계가 없었다. 다른 계층과의 뭐 연계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양반들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있죠. 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동학군을 탄압하는 이런 것들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다른 계층과의 연계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근대 국가 건설,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런 표현이 좀 더 미흡했다.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 지금 일어났던 문제는 결국 동학 농민운동이거든요. 농민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이 좀 미흡했다. 좀 구체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족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민중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그러면서 외세를 물리치고자 해서 일어났던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대단히 중요한 운동, 우리나라 근대화 운동의 정말 선구적 역할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있는 교과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113쪽에 보게 되면 나오는 뭐 전봉준의 공초, 전봉준이 이제 그 잡혀가면서 이제 뭐 이 판사와 어떤 그 저기 뭡니까 신문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직강세 활동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교과서 구석구석 잘 살피면서 잘 정리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가보개혁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